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 대시보드에 그 온라인 줌 수업 찬반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학생들이 코멘트 달 수 있도록 다시 바꿨습니다. 대부분은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왜 강의를 예측해야 되는가? 왜 미래를 여러분이 강의를 예측한다는 건 뭘까요? 아, 이거는 빨리 끝날까, 늦게 끝날까, 재미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대를 갖고, 그래도 이번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미래를 왜 예측해야 하는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12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TEDx 미래 특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 25개가 사라지고 지구인 80억 명 중 절반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것은 아주 비관적이죠. 그러나 사라지는 20억 개의 일자리에서 절망만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지며 인간은 결국 첨단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든다는 예측입니다. 이건 역시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아주 모든 인류가 더 편안해질 것이라는 낙관론적 관점입니다. 미래 대표적 5개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4차 혁명, 이제는 지금 5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5.0 하는 5.0라는 5차 산업혁명에 지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전력회사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태양열이라 친환경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그냥 기존의 화력을 통한 전력회사 부분을 아직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전에 제가 버스를 탈 때는 항상 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차장이 오라이 하면 이제 버스 기사가 운전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장이 없고 우리가 알아서 티머니를 갖고 결제하고 버스를 타고 요즘 마찬가지죠. 메트로를 타더라도 내가 알아서 티켓을 사고 예전에는 스테이션 역마다 표를 살 수 있는 개찰구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기사가 사라진다. 요즘 무인 택시, 로봇 택시 얘기 나오는 것, 운송수단에 다양한 변화가 올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 나왔던 게 대학 교수가 이제 가장 먼저 사라진다. 지금 많은 학교들을 보면 대학 교수들이 사라진 대학 교수들을 먼저 자르는
그런 해고하는 일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이제는 학교라는 구성원보다는 이제는 온라인 교육의 무상 제공을 통해서 꼭 학교에 가야 될 이유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는 제조업이 가정과 사무실로 들어온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그 즉시 설계를 하고 실물을 만들어 보고 요즘은 건축에도 3D 프린터를 통해서 건물을 짓는 그러한 회사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대신할 것이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그 2012년에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벌써 지금 상용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란 낙관적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일까요?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 다르겠죠. 분명하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로 인해서 소외되는 계층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왜 우리가 미래를 논해야 되는가? 미래 교회를 다루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미래교회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래학자들, 미래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미래에 도전하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도전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쇠퇴하고 소멸하는 길로 걸어갈 것인가? 생존해서 번영하는 길로 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그러한 도전은 첨단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 수에 맞게 우리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업그레이드 하지 못할 때는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예전에 유명한 기업 코닥 필름 회사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것도 먼저 안 곳이 바로 코닥 회사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버는 것에 만족해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진은 엄청 찍지만 인화해서 소유하는 것은 거의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필름은 인화해야지만 그 안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요즘 디지털 카메라 또는 휴대폰을 사용해서 그때그때 죄송합니다. 그때그때 사진도 에디트하고 편집하고 수정하고 더 좋게 만드는 것들 그러한 것 첨단 기술 우리의 사회가 바뀌어 나갈 때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적응하느냐? 교회 역시 미래가 변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뒤처져서 따라가기만 하면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로 우리를 키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로버트 우즈노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미래를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가? 방향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속에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나가는가 그 부분을 숙고하는 데 있다. 2013년에 제가 찾았던 건데 이제 미국의 가정들이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27가지 사실들, 실제들을 그렇게 내놓은 기사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잡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1000명당 6.8명의 결혼하는 것.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 좀 가정의 구조가 좀 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70년에는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첫 번째 아이를 낳는 게 21.4살인데 지금은 25.6세로 그렇게 나이가 늘어났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27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들이 요즘 나온 통계에 보면 또 어떻게 변했는가 보면 퓨 리서치 센터가 4월부터 미국 성인 5,07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26%는 미국 내 가족과 결혼 제도의 미래를 낙관한다. 근데 40%는 비관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들. 가족 관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11%는 부부가 함께 자녀를 기르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 외에 다른 형태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예전에는 정상적인 부부죠. 정통적인 엄마 아빠가 있는 가족 형태의 아이들. 근데 요즘은 뭐 싱글맘, 싱글 데디 뭐 여러 가지 가정들의 구성이 좀 형태가 바뀌었는데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을 찬성한다. 25%는 아이를 적게 갖는 것 지지한다. 34%는 결혼을 최대한으로 미루는 것.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에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중은 특정 유형의 가족들을 선호한다. 아이들을 키우는 결혼한 부부와 같은 가족 형태가 가장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미국인들이 결혼과 부모가 되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라.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 얼만큼 적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이지 않은 결혼 준비에 한부모 가정, 혼외 자녀 양육을 지지하는 통계가 증가하고 있다. 52%가 비혼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선택하는 것 찬성한다. 그리고 78%는 한부모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다. 33%는 부부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도 허락하는 오픈 메리지를 지지하고 또 47%는 아이를 키우는 결혼 동성애자 레즈비언 부부들을 지지하고 41%는 아이를 키우는 비혼 동성애자 및 레즈비언 부부를 지지하고
또 다른 4%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전통적인 결혼 생활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 크리스찬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은 세대 및 정치 성향에 따라 아주 다르게 나온다. 기성세대와 공화당은 이런 변화에 훨씬 더 비관적이고 결혼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과 민주당 뭐 이거는 관점의 차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44%가 좋은 가정을 육성하는 데는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오히려 39%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일부만이 아이를 갖는 것 26%고요.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 23%가 결혼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71%가 자신의 경력에서 의미를 찾는다. 또 61%는 우정에서 더 큰 의미를 찾는다라는 이야기. 결국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급감하는 출산율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두 부모 가정의 쇠퇴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이라고 이야기하고 출산율 하락은 여성 경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대중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에 대해 비관적이라면서 대다수는 나라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교육 체계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지금 답을 했다. 참 미국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우리는 계속 가정이란 부분을 생각하고 하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지금 미국 상황에서는 가정이 계속 지금 죄송합니다. 가족 제도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것이 변화되는 부분, 그것을 이렇게 한국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족의 변화는 핵가족의 파괴, 대가족 제도는 제1의 물결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면 핵가족화는 산업화, 공업화. 저희가 제1차 산업혁명 때 나온 것들이 이제 공장을 설립하고 공장 노동자가 돼서 사람들이 도시와 농촌을 떠나서 도시화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이라면 핵가족은 그 산업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맞는 가족 제도가 바로 핵가족이다. 근데 이제는 제3의 물결이죠. 제3의 물결은 어떤 면에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핵가족화 부분에서 점차 남편이라고 예전에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두 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무자녀 가정. 우리 자녀 키우는데 돈 들어가니까 그거 필요 없이 욜로 우리가 그냥 즐기자 하는 그러한 일들. 그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고 연예인들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구조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속도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자아실현 위해서 자녀를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부부 간의 의무와 책임이 부담스러워 동거 생활로 결혼을 대신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동거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의 중요성을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인공수정, 대리모, 입양, 대리양육, 비정통적인 가정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 바뀌는 거. 또 이제는 드라마에서도 여성이 오히려 더 높은 직업을 갖고 남편이 집에서 전업부의 역할하는 것도 이제 드라마에서 자유롭게 많은 것을 보여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의 이러한 변화들은 가장 중요한데 예민성과 대응 능력 결여. 그러하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결혼했다가 바로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가정의 해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왜 가정을 우리가 주의하고 있는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 구성원이 어떻게 변화될까?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가장 힘든 시간이 가정의 달 5월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하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게 그게 전통적인 가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돌싱들이 생기면서 또 한부모 가정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한부모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고 또 이혼했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고 그 저는 목회하면서 그 가정들 또 다시 재혼한 부부 가정들 가서 설교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제가 알지 못했을 때는 잘못 말씀을 전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때는 정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결혼 형태가 이제 나오는 게 결혼 대신 동거다 또는 사실혼 관계고 그 다음은 요즘은 젊은이들 사이에 특별히 유럽 쪽에서는 실험 결혼하는 6개월 인형 정도 살아본 다음에 결혼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브로커를 통해서 계약으로 하는 거고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린 결혼하지 말고 그냥 파트너로 살자 하면서 재산 공동 소유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연합으로 요즘 캥거루 부모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모 집에서 사는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더 심한 경우는 결혼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그냥 사는 경우도 뭐 부모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결혼 형태가 이제는 좀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010년 센서스 보면
경북 우성군에는 단둘이 사는 2인 가구가 1만 655 가구다. 44%. 빈둥지 가구죠. 자식들이 다 떠나고 노부만 남은 빈둥지 가구. 저도 지금 아이들이 다 떠나서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통계들을 보면 이제 4인 가족보다 2인 가구가 더 많다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혼 가구가 증가했는데 100명 중 7. 특별히 요즘 40대, 50대가 전체의 74%나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왜 40대, 50대일까? 이제 아이들 대학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이혼해.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재혼할 생각도 없다 하는 여성이 51%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추세들,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한국의 가정 구조들이 어떻게 변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적인 목회만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달에 자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혼하고도 수십 년간 아이를 못 갖는 부부에게는 그 말씀이 상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자녀가 없습니까? 또 어떤 가정들은 입양한 가정들, 또 특별히 아이가 장애인 경우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의 다양한 형태로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것은 분명히 사회에서 준 영향력도 아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PPT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사회와 기독교 사회를 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미래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들의 변형하는 형태들에 대해서, 이머징 교회들에 대해서 다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 시리즈는 나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 계속 지금 박영숙의 여러 사람들이 쓴 기사들이 2030년, 2040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경제 붕괴 시나리오가 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로장생 시나리오, 우주 개발 시나리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통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피터 드러커 사회학자인데 산업사회의 미래 이 부분을 좀 보시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보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피터 드러커는 여러 가지 책들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2022년 때 나오는 10년 후의 부의 미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트렌드에 대한 것들. 이런 관련된 책들 많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회를 바꾸는구나. 그 다음 이 책은 미래를 읽는 기술, Future Incorporation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미래를 읽어야 되는 기술이 뭔가? 그 다음 더 나온 부분은 어떻게 미래를 선점하는가? 우리가 비즈니스 책을 읽다 보면 블루 오션, 레드 오션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퍼플 오션도 있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넷플릭스, 에디슨, 구글, 헨리포드 등을 통해서 그 증명된 그러한 창조적인 전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점해야 되는가? 그다음 모바일 혁명. 우리가 전화기가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이 되면서 어떻게 경제를 주도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 책을 보면 좀 지금 돌아볼 수 있는 과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무시하지 말고, 아, 이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가 볼 수 있습니다. 미래기요.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지 말라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책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2020 미래교육 보고서. 미래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가. 공교육. 우리가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사교육이 너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죠. 아이들한테 뭐 한 명한테 70만 원, 100만 원, 더 심한 경우 150만 원, 200만 원씩 투자하고 또 이곳에서도 타이거맘까지 표현하죠. 타이거맘. 아시아인들의 부모. 근데 요즘 운동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 보면 미국 부모들은 더 겁납니다. 아주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해서 클럽에 보내서 훈련시키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미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미래 마인드 하워드 가드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된 마음, 종합하는 마음, 창조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윤리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이 책을 좀 보시면 나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요즘 이야기되는 게 융합입니다. 여러 가지 학문을 어떻게 융합해서 그것을 내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가, 그리고 그걸 창의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다음 내가 자연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마음, 윤리적 마음, 이 책도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랜디 프레지는 교회 공동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금 가정이 파괴되는 것들을 제가 강의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핵가족 되고 1인 가족 되면서 점점 나아가는 거는 공동체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최윤식 박사의 한국교회 미래지도 제가 책을 계속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제가 강의를 들으라고 한 저자의 강의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자의 강의들 제가 유튜브 링크들을 만들어서 계속 연결시켜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좀 미리 보셔도 돼요. 앞에 나와 있는 것들 계속 보시면 저도 인터넷 서치하면서 어떤 게 최신 자료인가.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들은 계속 모으지만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점점 늦어지고, 그 다음은 올려온 것 중에 2025년, 2024년에 올라온 것 위주로 제가 그렇게 선정을 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읽고 다시 보고 하는데, 책들은 계속 하는데, 이 책에서는 7년의 풍년과 흉년을 이야기했던 요셉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래지도 2, 이 책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브라이언 맥클라렌, 보통 맥라렌으로 그렇게 이야기, 맥클라렌 이야기 보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이 부분은 교회에 탈진한 사람들,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목사인 데니 딸의 과학교사인 네오를 만나면서 오히려 평범한 교사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의 영성을 회복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의 새로운 교회가 온다. 전통적인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의 유형이 온다 하면서 이제 미셔널 처치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 책이 좋습니다. 레너드 스윗이 이제 미래 크리스천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는 웹 세상인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전통적인 교회는 가라라는 것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쿠아 처치 거센 물살을 어떻게 우리가 항해하며 나가야 되는가 그런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은 레오나드 스윗의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에픽 처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책들이 너무 좋은데 요즘 많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품절이 많이 돼서 근데 여러분께서 가끔 심심하실 때는 알라딘 중고책 사이트를 좀 보시면 이런 책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럴 때 바로 구매하시는 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교회 미래 비전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1 점점 이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진단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오히려 과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지난 책을 한번 보면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다음 톰 라이트가 하나님과 팬데믹이란 것을 통해서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런 질문들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재현, 21가지의 재현,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이어서 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이 되고 있는가 이런 통계들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35년에서 2055년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요즘 다시 나온 게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5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함께 쓴 내용 그리고 제가
김남도 교수의 강의한 것을 유튜브로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다. 초효율주의다. 불황기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비즈니스 한국에서 하는 분들은 이런 경기 침체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25년 트렌드, 옴니버와 뭐하, 토핑 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요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찾아낸 건데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정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자극 추구한다. 오히려 평온하고 안정적인 것 찾고 그다음 육각형 완벽을 추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잘 깊게 한번 보시고 책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그 주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특별히 교수들 걸 많이 보시고요.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는 예측해야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관련된 거, 뭐 교보나 알라딘이나 예스24나 그런 곳에서도 한번 책들 리서치를 해보세요. 최근의 트렌드, 신간은 어떤 책이 나오겠는가? 한국의 사회를 보려면 그걸 보셔야 돼요. 분명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신간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지금 신간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미국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그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도 이제 조별 모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이 수업 중 프로젝트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에 여러분이 뭐 우리는 나는 이 주제에 다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발전시켜서 마지막 기말 과제로 그것을 더 보완시켜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 좀 얼굴 보면서 강의를 하면 저도 좀 재밌고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 얼굴 보면서 강의하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리고 저 얼굴을 보면서 강의 듣는 여러분도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강의를 마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토론 주제 코멘트를 다 하는데 제가 락을 걸어놓은 게 100자를 넘어야지만 점수가 나아갑니다. 99자를 썼어요, 뭐 98자를 썼어요 하면 그 내용이 점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코멘트는 100자 이상으로 꼭 쓰시고 댓글 다시는 거 자기에 대해서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타인의 생각들에 대해서 댓글을 더 달아주시면 제가 점수화를 시키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